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을 대선 출마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엉망이 걸린 문제를 개인의 권력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협상 실력은 최악이었습니다. 2023년에 일제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했던 협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이제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채워준 건 후쿠시마 오염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정부의 잔재 세력들이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나라 경제까지 망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LNG 합작 투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7월 패키지 운운하면서 남의 패는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패만 깐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국민의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관세 협상 추진과 전략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박수민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어제 더 중한 중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을 사퇴한다 발표하셨습니다. 더 중한 일, 그다음에 고민했던 일은 아마 관세 협상이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 어쩔 수 없어서 50년간 공직을 해오신 분이 이 험한 정치판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2+2 팀에게 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왕을 끌어들이는 것은 벌써 이 대선전을 과열시키는 과잉의 정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민주당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고 저희 당도 보고를 받은 내용은 말씀하신 줄라이 패키지입니다. 즉, 한국 대선을 감안해서 7월에 협상 패키지의 틀을 논의하자는 일정입니다. 대선 전에 한덕수 총리, 사퇴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무슨 그것을 갖고 대선을 활용한단 말입니까? 과도한 정쟁으로 국가대표팀을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를 논해야 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를 끌어들여서 계속 시선을 거기에 묶어들여야 하시는지요? 과잉의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매우 세계의 무역 질서를 흔들 만큼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경제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같이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님이 지금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협상팀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협상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을 봤을 때 우리의 패는 보입니다. 마치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방위비와 연계시킨다고 하는 등의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는 까고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협상팀은 지금까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런 협상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협상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으로에게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세 대응을 하면서 다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중소기업과 관세로 인해서 발생할
일자리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81%이고 국민 대다수의 삶이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9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바로 관세 충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반도체 대기업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중소기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야당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권영국 대표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국회 산중의 소속입니다. 여기는 산자부하고 중기부가 소속돼 있는데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세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같은 지원 대책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되어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을 계속하게 고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81%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의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케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의 패는 까지 않고 우리의 패만 깐다. 저는 되게 이런 무책임한 비판 공세는 안 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금 장외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정도의 정보를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환율을 높여서 직접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선명히 하고 있고 그중에 핵심으로 자동차를 꼽고 있습니다. 환율을 포함시키겠다고 했고요. 무역 장벽을 혁파해서 수입을 늘려달라 이런 시도가 있고 알래스카 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 대통령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들이 다 까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패를 아끼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공세를 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말씀드리고요.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우방국 중심으로 먼저 협상이 일정이 미국으로부터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처럼 저희가 협상에 응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야권에서는 무조건 늦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지극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언급드립니다. 누군가는 권력력으로 공직에 출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감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가름드리겠고요. 중소기업에 미칠 피해를 파고를 막기 위해서 산자부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기본입니다. 협상을 우선하고 파생대책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협상팀에 대해서 요구안을 모른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정치공세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과연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자신의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알려진 바가 있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정도 언급을 하고요. 아까 민주당에 질문했던 부분을 좀 이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김한규 의원님이 이런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기업 경영 자금과 수출 바우처 등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해 줬다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대출이 빚더미가 되고 지금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지금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은
고용의 버퍼를 만들어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갈 때까지 정부가 이 고용의 버퍼를 만들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게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동안 국가 일자리 보장 제도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미국발 관세가 실제로 90일 이후에 현실화돼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그런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단순히 대출만이 아니라 고용 안정 지원 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6월 3일 국민의 선택을 저희가 받게 된다면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그런 정책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 내수 시장 침체 그 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인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침체의 원인은 뭘까요? 왜 시민들이 돈을 안 쓸까요? 쓸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극심한 불평등 때문입니다. 부가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있어서 시민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결국 분배의 문제입니다. 더 나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수 침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높이고 부자 감세 철회해서 세금을 늘려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연목구에 불과합니다. 주로 반도체 AI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저는 좀 더 그 민생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어제 양당이 추경안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4천억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화폐를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 안 풀리면 계속 지역화폐로 또 풀어낼 수 있을까요?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을 짚지 않고 돈을 주는 방식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번엔 국힘당, 민주당, 개혁신당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듣고 또 토론을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우리 김한규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로 50조, 100조 세금이 줄어든다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법인세 2% 정도 낮춘 것 그리고 종부세 등등등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던 적이 있고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습니다. 해서 경기 변동으로 인한 급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큰 것이지 감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거짓말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이해하고 전달해 주시는 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드리지 않고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 저희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근로소득세가 너무 과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과 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에게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감세에 동의하시면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겠다. 결국은 빚인데요. 그럼 나라 빚을 또 늘리시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600조, 700조라서 큰 걱정이 없다 하시는데 그 600조, 700조 중에 빚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저희가 600조 쓸 때도 80조에서 90조 정도 국채를 새로 순증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막는 국채도 벌써 200조가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입니다. 도전과 의욕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면서 도전을 키우고 국가재정을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불효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입장인데 세금을 줄이면서 지출을 과감히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마술의 비법을 좀 답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역화폐는 반짝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한두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형식으로 쓴다든지 어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쓴다든지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자꾸 선거 때 이거를 뿌리니까 저희가 현금성 살포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생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늘지 않기 때문이고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수출과 자본시장을 키워서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관광산업 등을 키워서 내수를 키워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도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대선 때문이 아니라 원래 2024년에 10월부터 협상했던 예산 때 저희가 줄곧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는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었고 탄핵도 이루어지기 전이라 대선을 전제로 한 공약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1년에 1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는 그게 다른 지역에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과 같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큽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부분이 지난 4개월 동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의 형태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안정적이지 않은 형태로 바뀌자 보니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소비를 하는데 주저함이 있는 그러한 고용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의당과 진보당, 양대 노총이 주요한 노동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면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최종적인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생경제 얘기하니까 주로 기업 주주 문제로 올라가 가버리셨는데 상법에서 왜 주주만을 넣었을까요? 실제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주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실제로 이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방편인데 지금 거대 양당은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만을 보호하면 된다라는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세 분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우 모순적인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힘에서는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 명인데 이러한 최저임금 올리지 않고 가처분 소득을 어디에서 올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 가처분 소득을 올리려고 할 때 또 하나는 복지입니다. 결국은 소득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이전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은 정쟁에서는 서로 원수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자 감세는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재정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가처분 소득은 올리자고 해놓고 세금 줄이고 최저임금 높이자고 하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과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의부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경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내수시장은 그런데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GDP가 6,000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35,000달러 수준입니다. 무려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 기업의 고용, 정부의 복지,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것은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의 배분,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재분배 정책의 축소로 인해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수시장이 살아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누가 내수시장을 살립니까?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는 1,5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공제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방법입니다. 주머니가 불어나야 내수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재벌은 물론 금융지주회사, 플랫폼 기업 이런 데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를 수탈하는 수준인 아닙니까? 이렇게 기업 집단이 이윤을 쓸어가는 수탈적 경제 구조는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주변적인 지역 앞에 얘기하면 정말 내수 경제 살아납니까? 정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가처분 소득 올리려고 해놓고 방안은 없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하지만 양두구역처럼 들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과 근로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로부터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4대 보험 적용을 위해서 나름 진일보한 정책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상력을 근로자들한테,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안도 마련했고 통과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고 또 거부권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바를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많이 새로운 고용 형태를 고려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후보를 안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치르지 않았을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합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청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189석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밤 8시에 긴급히 탄핵도 들어갑니다. 네, 국회는 일당 속에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 권력까지 넘기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너집니다. 거기까지 개헌 듣겠습니다. 저지선만 거기까지 남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저희의 알겠습니다. 각오입니다. 네, 알겠고요. 사실 이것은 정치적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 당협, 지역 당협에서도 알고 있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아직도 그 당의 당원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비호한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여전히 그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란 비호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도리는
후보 사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후보 오늘 출마 선언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낸 게 있습니다. 저는 용산 참사 철거민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이재명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인선했습니다.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라고 매도했고 그렇게 해서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입니다. 용산 참사는 국가폭력의 상징 같은 사건 아닙니까?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란 동조자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네. 권영국 대표님 평소에 거리의 변호사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고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 사법연수원 동기로 저도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존경해온 정치인인데요.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수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과거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 저희 당의 입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내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저희의 고육지책이라는 점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던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내란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통합이 국가폭력과의 통합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내란 종식의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폭력하고 통합하는 이런 무책임한 인선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경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인기 씨에 대한 인선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서울시법 폭동을 이끌었던 그리고 탄핵 반대를 이끌었던 주력은 정강훈 같은 인사가 주축이 된 극우 기독 개신교 세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집하고 불어난 계기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이다 이렇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정치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굴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은 어떻게든 밀면 밀린다 이런 인식이 강해졌어요. 차별금지법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을 항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는 또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될 과제라서 사회 대개혁을 중요 의제로 삼고 계신데요. 정말 내란 종식이 정의당은 어디까지 해야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016년, 17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나왔던 게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이 두 가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8년 뒤에 또다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파면까지 두 대통령을 시켜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에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 내 삶이 달라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바뀌어야만 비로소 내란 종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은 장애인 차별과 맞서지 않고 왜 장애인들하고 맞서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다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소외되고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